캡슐. 예전에는 네. 드론기 이렇게 그거 공부하셨어요? 그냥 집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네. 그냥 들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해보고.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그것도. 근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제가 배우고 싶은데 기회는 없고 그냥.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럼 그것도. 그거는 예전에 그렇게 먹다가 그냥 기계 내리는 거 있잖아요. 캡슐? 포트. 우리가 뭐라고 예전에 우리가 커피 메이커라고 얘기했어요. 네. 커피 메이커. 네. 그것도 해보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드립? 핸드드립도 하셨네요, 그러면? 결국에?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식은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커피 좋아하니까. 핸드드립을 조금 그래도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걸 핸드드립은 물론 전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 시간에는 그냥 아주 그 키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도, 이 정도로 하면 댁에서 이렇게 커피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고. 네, 어떤 때는 핸드드립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커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자체가 추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원리적으로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령 핸드드립을 내렸을 때는 이 커피 가령 예를 들면 이거는 콜롬비아 커피인데 콜롬비아 커피 이 커피는 이런 맛이 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커피를 그대로 에스프레소로 내리면 다른 맛이 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 위에 뭐 다른 기구들이 있죠. 저런 것도 혹시 다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생긴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 모카포트. 그 뭐지?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그렇죠.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는 것도 그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방식이랑 같은 방식이지만 또 이 머신으로 내리는 거랑 또 저렇게 내리는 에스프레소 또 맛이 완전히 다르죠. 저것도 처음 먹어봤을 때 우선 방식이 되게 신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딱 나오는데 또 맛도 괜찮고. 그렇죠. 이태리에서는 저게 거의 가정에서 거의 상비로. 이태리뿐만이 아니라 거의 유럽에서는 저 모카포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뭐 거의 뭐 일반적인 그 방식이었죠. 모카포트라고들 얘기를 해요. 모카 에스프레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보통 그냥 모카포트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한 분 아까 오신 분 아니시지? 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졸지 1대1이군요. 어차피 네 분이나 한 분이나 사실 아주 소규모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뭐 조금 더 인원을 많이 모셔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코로나가 그래서 일단 제한을 한 4명 정도만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다음 기회를 또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오늘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커피나 재즈나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아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읽는 커피는 그냥 부제가 커피 인문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커피에 대한 이야기, 커피의 역사, 커피에 관한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핸드드립, 특히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내려 먹을 수 있는 핸드드립에 대해서 제가 간편하게 이론을 설명을 하고 또 여기 들어와서 이 바에 들어와서 또 핸드드립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이라고는 하지만 커피를 내려서 본인이 내린 거를 마셔보는 거. 일단은 본인이 아까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댁에서 핸드드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과연 이게 내가 내리는 게 제대로 내리는 건지 일단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커피는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탄생된
그 원산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커피가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도 커피가 굉장히 융성을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커피를 커피처럼 음료로서 마시는 그 지역은 사실 에티오피아라기보다는 원산지 에티오피아라기보다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슬람 지역에서 커피가 굉장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커피를 우려서 마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이 커피가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전달이 됐겠죠. 유럽으로 커피가 전달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이 커피를 어떻게 마셨냐면 뭔가 뭐 처음에는 특별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카페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마시다가 거의 역사상으로는 이탈리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태리에서 최초의 카페가 유럽에서는 카페가 탄생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 카페가 그 커피하우스가 점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특히 커피하우스, 카페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프랑스 카페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프랑스 카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영국의 커피하우스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왜 주목을 하느냐? 18세기 초, 그러니까 170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로 보면 계속 조선 뭐 중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는 특히 영국에는 커피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 카페가 보통 유럽에서는 카페를 이제 영국에서는 카페를 커피하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커피하우스라는 말이 네, 그냥 카페라는 말. 보통 지금은 안 쓰죠. 지금도 쓰죠. 예, 지금도 쓰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는 뭐 커피하우스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고 그냥 보통 카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는 우리는 뭐 커피숍 정도로 썼다가 지금은 거의 카페라는 용어로 거의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카페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그 당시에 18세기에 영국의 런던의 인구를 한 60만으로 본대요. 기록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영국의 런던의 인구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런던과 그 당시의 런던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겠죠. 굉장히 협소했을 거예요, 아마. 말하자면 지금 서울하고 조선시대 때의 한양하고는 그 규모 자체가 다르겠죠. 인구나 여러 가지로. 면적도 그렇겠고요. 자, 당시 런던의 인구가 60만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에 등록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커피 하우스라고 관에 이렇게 영업 허가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등록된 커피 하우스가 2,700개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영국 런던의 커피가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를 담당을 했을 거예요. 커피가. 그게 사실은 18세기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당시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커피하우스가 이렇게 많았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18세기 초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원페니 대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펜이라는 그 화폐의 단위라는 걸 아시죠? 뭐 달러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페니 하면 굉장히 그렇게 고가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용돈 받을 때 엄마 100원만 줘, 1000원만 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 원페니 대학이냐? 대학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낮은 가격에 커피 한 잔 가격만 주고 커피하우스에 들어가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냥 마음껏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이라는 용어를 붙였죠.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페니 대학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붙을 정도로 커피하우스가 굉장히 융성을 했는데, 이 당시에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노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 당시에 커피하우스를 못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런 거 관계없이 원페니만 내면 카페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랑 서로 어울리면서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론장으로서의 뭔가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얘기들을 공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어떤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권위에 대한 도전, 왕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피하우스에서는 누구나 들어가서 그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했다, 이런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토론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원형이 되었을 거고, 왜냐하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화를 분명히 나눴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 토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뉴턴의 어떤 그런 이론들, 과학적 이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발전을 해서 산업혁명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그 커피하우스의 역할이 바로 공론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아마 평가들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영국은 해상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어떤 그 통신이 지금과 같은 통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배가 물건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 배가 사고가 났는지, 제대로 도착해서 대금을 받고 다시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지금 어디선가 오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막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어떤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 카페에서 항구에 있던 카페였는데 많은 선원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이런 정보들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누구누구 배는 지금 어디 정도에 왔대. 어떤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그 물건이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왜냐하면 배와 배끼리는 또 공해상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정보들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항하는 배는 아까 가령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어떤 무슨 배는 물건을 싣고 가다가 지금 그 사고를 만나서 공해상에 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어느 장소에선가는 정보가 교환이 돼야지만 됐겠죠. 그런 정보의 교환처가 바로 로이드 카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 최초의 보험, 로이드 보험이 사실 영국 런던에서 그 카페에서 탄생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영국의 커피하우스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보통 커피만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 그냥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17세기서부터 시작한 그 커피하우스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보면, 특히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커피하우스가 했고, 또 프랑스의 카페도 마찬가지죠. 프랑스의 카페도 거기서 어떤 혁명의 어떤 발상지가 됐기도 하고,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역할도 했고, 그래서 유럽 근대 이성을 깨운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공간적인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커피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핸드드립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네. 댁에서 핸드드립을 하신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네. 안 해먹고 예전에 예. 조금 이런 플라스틱 저
위에 이렇게 된 거? 어떤 거? 그 내리는 거 이렇게 커피 메이커? 저걸. 요거? 네, 아니, 그 요거를. 앞에 있는 요 드리퍼? 맞아 드리퍼. 네네네. 드리퍼에다가 네. 예전에 커피를 담고 종이를 깔고 커피를 담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물을 포트에 데워서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 물을 물을 약간 넣으면은 약간 그 적시고 약간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500원짜리 크기로 네. 적신 다음에 약간 네. 뜸을 들인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한 몇 초 있다가 네.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해서요. 빨리 네. 먹고 싶으니까 못 무슨 기다리고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그 긴 주전자 있잖아요. 네, 드리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 이런 주전자를 얘기를 그냥 뭐 보통 일반적인 주전자 그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커피가 반드시 도구가 있어야만 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핸드 드립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그냥 가정에서 마실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도구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핸드드립의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핸드드립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토로를 해요. 어떤 문제냐면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진다. 어쩔 때는 맛있고 맞아요. 어쩔 때는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커피 핸드드립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 변수, 이 변수 조건에 따라서 커피가 내 입맛에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근데 그 변수만 살짝 몇 가지 그 중요한 변수만 알게 된다면 사실은 핸드드립만큼 편리하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손쉽게 특별한 도구 없이 물론 드리퍼나 뭐 드리포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드리퍼는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손쉽게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핸드드립에 대한 그런 아주 간단한 팁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핸드드립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뭐 아까 모카포트로도 한번 마셔보기도 했고 커피 메이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셨을 테고 또 아까 잠깐 뭐 그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거든요. 그 메이커가 드롱기라는 아마 메이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도 한번 내려 드셨고 또 일반적으로는 보통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라떼를 마시고 뭐 이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드립도 아까 댁에서 이렇게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 여러 가지 기계, 머신 뭐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면 침지식. 이 말 뜻이 어떤 의미냐면 물에 커피를 넣어서요 그냥 우려 마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혹시 터키 여행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터키 혹시 이슬람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그분들이 먹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에요. 과거에 뭐냐면 이런 어떤 용기에 커피를 갈아서 넣고 물을 넣고 끓여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가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커피 그 가루가 입에 들어오겠죠. 그냥 그렇게 마시는 네. 살짝 가라앉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마셨어요 과거에. 왜냐면 다른 도구들이 없었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마셨던 게 바로 터키식 커피라는 특히 지금도 터키 사람들 그렇게 마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리고 터키 여행을 하면 뭐 그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내려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내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위에 왼쪽에 있는 프렌치 프레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그렇죠. 그거 네. 먹어봤어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거는 끓이는 커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에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리는 방식이죠. 몇 분 동안 우리겠죠?
우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침지식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내리는 방식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가압식.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강제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강한 압력을 가지고. 그래서 댁에서 이렇게 드론기라는 그 머신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하셨었죠. 마셔봤다고 하셨었죠. 그런 것들.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라떼를 마실 때 베이스로 나오는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내리죠. 그런 방식들. 어떤 머신으로 물의 압력을 강하게 주어서 커피를 통과시킨 다음에 커피를 우리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모카포트로도 한번 마셔보셨다고 하셨는데 저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사실 밑에 보일러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밑에 부분에 물을 넣고 중간 부분에 커피를 담아서 불을 지피는 거죠. 열을 가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물이, 보일러에 들어있는 물이 펄펄 끓겠죠. 그 압력이 생겨요. 증기압이 생기죠. 그래서 그 물이, 압력이 생긴 그 물이 커피를 강하게 뚫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네. 그러면서 커피를 적셔서 강제로 커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거 먹었을 때 너무 그 방식이 네. 이해 안 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네. 그래서 물이 그 증기 압력 때문에 뜨거운 물이 강하게 올라와서 커피를 적신 다음에 위로 분출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압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 실습을 할 거는 뭐냐면 핸드드립. 핸드드립은 말 그대로 손으로 내리는 뭐 드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정도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그냥 포오버라고 그래서 그냥 위에서 물을 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저희 콩글리시인가요? 핸드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과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과식이라는 의미 자체는 종이 여과지를 통과한 커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뜻인데 사실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필터를 통해서 커피를 또 내는 거거든요. 커피를 우리지만 사실 그 우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필터를 또 통과를 시켜야지 돼요. 그렇다면 그것도 일종의 여과식의 복합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핸드 드립을 실습을 할 건데 가장 핵심이 이거 노트 이걸 필기를 하시면 돼요. 연필로 해주시죠. 근데 이거 네. 그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에서도 저 기계 프렌치 프레스 네네네. 저기 팔아가지고 맞아요. 그걸로 먹어봤는데 네. 저거는 그 가루는 안 먹고 이렇게 압축하고 그렇죠, 그렇죠. 걸러지어서 걸러지는 방식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우리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걸러서 마시는 방식이기도 해서 여과식이라는 용어도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뭐 입에 커피 찌꺼기가 들어오지 않죠. 네, 거의 안 들어오죠. 약간 어느 미량의 찌꺼기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해야지 될 거는 핸드드립이에요. 핸드드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마시면서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을 전투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커피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는 맛있고 어쩔 때는 맛이 없어요. 어쩔 때는 내 입맛에 맞는데 어쩔 때는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 핵심만 알면 늘 맛있게 마실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출 속도예요. 커피를 빨리 내리느냐 천천히 내리느냐가 커피를 추출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그렇게 내릴 때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네. 그걸 다 기다렸다 다 내려가고 또 붓는 게 맞는 그렇죠. 건지 아니면 그렇죠. 계속 했는지.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따가 제가 실습을 이제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커피를 빨리 내리느냐 천천히 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커피가 농도가 달라지겠죠. 자,
진하게 내리려면 천천히 내리는 게 낫겠어요? 빨리 내리는 게 낫겠어요? 진하게요? 네. 천천히 내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커피를 물이 통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커피는 말대지겠죠. 네. 진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혜정 씨는 언제는 가령 이런 거죠. 어저께는 조금 빨리 내렸는데 오늘은 내가 천천히 내렸어요. 네. 그래서 마셨는데 어저께보다 똑같은 커피인데 왜 이렇게 진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절한 추출 속도를 파악을 하고 내가 진하게 먹고 싶을 때는 그 속도보다 좀 더 천천히 내리면 조절이 가능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커피 가루의 굵기예요. 분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커피 가루가 굵은 거하고 커피 가루가 미세한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진할까요? 미세한. 그렇겠죠. 왜냐하면 커피의 통과가 더 어려울 테니까. 그렇겠죠. 미세하면 더 느려지. 느려지죠. 물 통과가 더 원활하지 않겠죠. 천천히 가겠죠. 커피에 물이 통과가 천천히 간다는 거는 천천히 우릴 만한 시간이 더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쇄도도 추출 속도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추출 온도예요. 물의 온도. 자, 뜨거운 물로 내리는 커피가 진할까요? 아니면 좀 미지근한 물로 내리는 게 진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펄펄 끓는 물에 보리차를 내릴 때 보리차를 딱 넣었을 때 하고 미지근한 물에 네. 뭐 극단적으로 뭐 식은 물에 보리차를 넣었을 때 어떤 게 빨리 우려지냐 얘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변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의정님 친구분이 이의정님한테 나 오늘 커피를 좀 진하게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의정 씨가 내려줄 때는 이 세 가지 변수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천천히 내리거나 분쇄도를 좀 미세하게 가려도 되고요. 물의 온도를 조금 뜨겁게 내리는 게 그 친구가 요구하는 맛에 부합을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출 온도에 있어요. 자, 추출 온도는 몇 도로 내려야 되느냐, 온도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통 펄펄 끓는 100도, 펄펄 끓는 이론상 펄펄 끓는 100도 근처에 있는 근방에 있는 그 뜨거운 물로는 커피를 내리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85도에서 95도 사이의 물로 온도의 물로 커피를 내리는 게 좋아요. 핸드들이. 예. 그런데 여기에는 큰 전제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게 볶은 커피랑 약하게 볶은 커피가 있죠. 좀 더 그 강하게 볶은 커피, 우리가 색깔로도 구별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강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낮은 온도로 내리는 게 좋고요. 약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높여서 좀 더 뜨거운 물로 내리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반대로 강하게 볶은 커피, 우리가 색깔이 아주 굉장히 진한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린다. 높은 온도로 물을 내린다. 그럼 커피가 진할까요? 아니면 진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강하게 볶은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리면 굉장히 진하겠죠. 우리가 보통 진하다라는 그 용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강하게 볶은 커피를 뜨거운 물로, 굉장히 높은 온도의 물로 내린다면 커피의 잔맛, 쓴맛, 텁텁한 맛, 이런 맛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대로 약하게 볶은 커피를 낮은 온도의 물로 내리면 추출이 잘 안 돼요. 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지근한 물에 볶은 보리를 그냥 살짝만 볶은 보리를 넣었다고 쳐보세요. 거의 추출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뜨거운 물에 새카맣게 볶은 보리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